안녕하세요. 자, 3페이지부터 할게요. 조특법도 하긴 하는데 조특법은 중요한 거 위주로 찍어서 하겠습니다. 나올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안 나오면 욕하지 마시고. 자, 3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쭉 읽었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더 많이 읽긴 읽는데 판서 거의 하지 않아요. 그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이 나왔죠.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1번.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 중에 개별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개별세법 따른다. 기출에 이게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후발적 경정청구 개별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기법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세 부과의 원칙 개별세법에 추계 규정이 있으면 별도로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세법하고 국세기본법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문제 반드시 써야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또 소득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있죠. 국세기본법에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있지만 소득세법은 이를 배제하고 있죠.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국기법상 특수관계인 있죠. 거기선 동그라미 3번이에요. 3번 양가로 1번에서 배우자 중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케이스 같은 데서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예전에 변호사 시험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혼자서 사실혼 배우자는 빼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넘기시고 기간과 기한이 있죠. 그래서 기한이라는 건 개념이 이렇죠. 어떤 때까지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날짜 계산 이제 평소에 하시는 거고 거기 3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기한에서 양가로 3번에 보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고 돼 있죠. 기한의 연장이라는 게 납세자가 신청해서 기한이 연장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장한다는 사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세 신고만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청구 같은 거 있잖아요. 심판 청구 같은 경우도 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로 2번에 기한 연장 사유 요거 외우시는 거 있고요. 그래서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중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예전에 시험에 나올 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잘 기억을 하시고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 사실은 동그라미 3번은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기법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나 서류가 압수 영치되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그래서 5번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럼 절차가 있을 텐데 오른쪽에 3번에 가보면 납세자 신청에 의한 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기한 만료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건 의제 규정은 없어요. 참고로 승인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인이 자동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의제 규정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의 장이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하면 만료일까지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뭐 재해가 직전 전일날 일어났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한 달씩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9개월을 넘지 않는다. 자, 송달 있습니다. 송달. 자, 송달의 요건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장소와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요건,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이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명의인한테 송달되는 게 원칙인데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 위임이 가능하다는 건 판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판례가 아파트 단지 같은데 경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금 수령하는 게 인정이 되는 관행이 있었다.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한 송달은 이제 부가와 관련된 송달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징수권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아무한테 해도 돼요. 명의인 그렇죠?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아무한테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납부의 고지 여기서 말하는 고지는 부가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징수 처분이 아니라. 그리고 독촉에 관한 서류 독촉이 돼야지 압류의 선행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장소적 요건은 명인의 주소, 영업소 등등등이에요.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합니다.
넘겨보시면 송달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교부 송달, 우편 송달, 그리고 전자 송달,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공시 송달 하는 거죠. 그래서 교부 송달이라는 건 세무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 가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는 걸 말합니다. 보충 송달이라는 건 그 인적 요건에 대한 보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의를 송달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유치 송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요.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놓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거부한 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송달의 보충 송달과 유치 송달에 관한 규정은 우편 송달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우편 송달이라는 건 집배원이 송달 기간이 되어 하는 송달을 우리가 우편 송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등기 우편을 하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일반 우편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득세 중간 예납 또는 예정고지 같은 경우로서 50만 원 이하면 일반 우편에 의한 송달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이 방금 배운 세 가지, 이게 전자송달 제외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 서류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공시송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에 사유가 나와 있죠. 요거 외우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다. 두 번째는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봤는데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경우로서 그리고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라고 인정되는 때죠. 그 구체적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해놨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등기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수취인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 두 번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도달주의, 원칙적으로 발신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교부나 우편 송달은 도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충이나 유치 송달의 규정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 송달은 입력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납세자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입력된 때를 송달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좀 무서운 거죠.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의지합니다. 자, 인격 보겠습니다. 인격. 자, 인격은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법인이면 그냥 법인세법 가는 거죠. 그런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의제한다라는 게 첫 번째는 당연 의제법인이 있고 두 번째는 승인 의제법인이 있습니다. 이 승인 의제법인은 승인 의제, 즉 승인해서 신청해서 승인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신청해서 승인 받지 않으면 만약에 그 요건, 형식적 요건만 다 갖추면 소득세법으로 넘어가서 그 단체를 일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의 구분은 첫 번째 당연의제법인,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 등을 말하는 거죠. 다만 등기는 안 돼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채권 정리 기금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기본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부실채권 정리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자녀재산 분배금이, 이 부실채권 기금이라는 게 당연 의제 법인이라면 비영리 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돼서 배당소득이 되고, 만약에 이 부실채권 정리 기금이 만약에
재단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즉 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공동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이 아니라 원본 소득에 따라가고 수입의 귀속 시기도 다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지막 요건이 있습니다. 승인 의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도 있고 대표자 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경제적인 거죠. 계산, 그리고 법률적인 거죠.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 형식적 요건 세 가지는 갖추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경우, 신청해서 승인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단체 자체를 일거주자 등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범인 아닌 단체의 과세 방법, 그 표를 잘 기억을 하시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된 경우라면 그때는 납세 의무자는 단체가 될 것이고,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단체의 세목, 과세되는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단체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이고, 의제 법인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형식적 요건, 세 가지 앞에 배웠던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신청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라면 이 단체를 하나의 납세 의무자로 보고 소득세법이 적용될 겁니다. 이 단체로부터 분배받은 건 단체가 직접 세금 낸 거니까 증여세가 됩니다. 받았을 때.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역시 적용되고 구성원이 직접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소득세 납세 의무자로 하고 단체의 소득의 유형, 구성에 따라서 원천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각각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과세 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 이렇게 돼 있죠. 법정주의는 국회에서 규정한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법이라는 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다 보니까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규정할 수는 없어서 위임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괄적인 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건 그 법의 해석이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일의적이어야 된다. 하나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제도의 취지는 납세자가 세법을 보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건 명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세 법원이라는 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도 법률에 위임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 법원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원성이 없는 것은 대표적인 게 행정규칙인 거죠. 뭐 통칙, 예규 이런 것들 다 법원성이 일반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판례도 우리 실무상은 어떤 법원성이 있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명백하게 법원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 평등주의가 있죠.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수직적 평등, 수평적 평등 등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조세 평등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가능합니다. 조세 평등주의를 가장 잘 나타낸 조문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별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 나왔어요. 또 우리 상증세 같은 데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 합산과세 조항 이런 것도 다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을 의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같이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밸런스 있게. 자, 오른쪽 국세 부과의 원칙을 가보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최근 나온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제 과점 주제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과점 주제 판단에 형식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의 수탁된 경우라서 다른 자에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는 실질과세, 실질과세.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은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어떤 사례로 나왔을 때 반드시 다른 조항과 묶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실질과세 원칙은 툴이에요, 툴. 이 자체가 법원이 되지 않아요.
과세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과세 근거가 되는 조문을 엮어주는 툴이기 때문에 답안지 쓸 때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해서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 1항이 있습니다. 1항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시험에 1항, 2항, 3항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지금까지 1항입니다. 3항은 한 번 나왔고 그렇지만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에 있어서 누가 과점주주냐 판단할 때 실질 주주가 누구냐 이런 거 다 실질과세 원칙 중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우리 양도한 자를 누구로 볼 거냐 명의 신탁자냐 수탁자냐 판단할 때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다 가는 겁니다. 이항은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거래 내용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이런 걸 볼 때 사실상 양도다 사실상 취득이다 라는 표현들은 전부 다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항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거죠. 3항은 이제 우회거래,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세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결국 간접적 혹은 둘 이상의 행위 이것들에 반대되는 말은 당사자가 직접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죠. 이 과정에서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죠. 판례는 그래서 이 조항을 구성하기 위해선 이런 행위가 오로지 조세 회피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죠. 전통적인 문제는 이제 비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포탈이 뭐냐, 절세가 뭐냐, 회피가 뭐냐 이런 거죠. 절세라는 건 합법적 수단이야. 이게 세법상 어느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조세 회피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비합리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빌려 거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실질과세 원칙 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탈이라는 거 있죠. 포탈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세범 처벌의 구성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행위 같은 걸 말한다. 장기의 제척 기간을 적용하거나 혹은 고율의 가산세 부과하는 것들이 포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질 의미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죠. 그래서 실질이 법적 실질설에 따른 거냐 경제적 실질설에 따른 거냐라는 학설상의 대립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법적 실질설인데 경제적 실질설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실질설의 강조점은 이 법적 실질설은 실질과세 원칙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법적 실질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적 실질과 법적 형식이 다를 땐 법적 실질에 따른다라는 얘기죠. 경제적 실질은 그 비교 대상이 법적 형식과 법적 실질이 아닌 경제적 실질과 비교하는 것을 경제적 실질이라고 하죠. 경제적 실질설이 필요한 이유는 법적 실질설에 따른 경우 납세자의 고도화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설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경제적 실질설의 문제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실질과세 원칙 특히 우회거래 다단계 행위, 다단계 거래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 행위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충설의 입장인 거고, 교차증여 사건이 경제적 실질설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계약의 형식은 조카에게 주는 거였지만 경제적 실질은 그 결과는 직접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았다는 얘기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 역시 마찬가지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같다라는 거죠.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우선 모순되는 행위를 한 자를 과세관청과 우리 납세자로 나눠볼 수 있고, 과세관청이 모순된 행위를 했으면 법 원칙에 따라선 합법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과세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건 법 원칙에 따르면 과세하면 안 되지만 신의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뭐 거짓말이 담세력이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법에 따르지 않는 게 신의칙입니다, 결국.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과세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만 지나치게 고집하다 보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은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모순된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그 신의칙의 적용 요건은 다릅니다. 서로 상호간에 다르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과세관청에게 신의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다릅니다. 일단 과세관청에게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4가지로 구분해 보면, 과세관청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죠. 쟁점이 되면 여기에 가장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공적 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받을 신뢰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떠한 행위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게 원천세, 취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취득세 분야가 요즘에 신의칙을 적용한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조세심판원에서 수십 개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관심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교수님 비상임위원들이 출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취득세라는 게 계약 당시에는 법률이 있고, 지금 납세무가 성립 당시에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계약 당시에는 지금 감면 등이 적용될 걸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과세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참고하시고,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될 것. 이익이 침해된다는 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소급적으로 침해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10년 전에 산 내가 집이 있는데 재산세가 막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급과세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장래를 향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과세, 신의칙 다 같은 개념인데, 넘어가서 소급적으로 침해가 됐을 때 신의칙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장래를 향해서 침해되는 것은 신의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납세자의 모순행위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보시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극히 심한 배신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납세자의 분식회계만 가지고는 극히 심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게 법원 판례고,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의칙의 적용 한계는 법을 위반해서 새로운 판결을 내는 겁니다.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화살표의 내용은 뭐냐면 가산세와 신의칙의 관계입니다.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 본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별도의 요건을 볼 수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라면 본세는 부과하더라도 우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거과세 원칙을 가봅니다.
그래서 실액 과세, 장부에 따라 과세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장부를 갖춘 경우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하여 합니다. 이때 장부의 기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법원의 기본법의 대원칙이지만 다시 개별세법에 가면 예외적으로 추계 과세가 허용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각 개별세법에는 다 뭐가 있어요? 추계 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과세 요건과 관련돼서 입증 책임을 물어보면 수익금액 누락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거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납세자 안에 그 증거자료들이 많으니까 납세자가 송금 필요경비는 입증해야 될 겁니다. 조세관면 사고관리 넘어가시고 세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조문이 나왔을 땐 이걸 반드시 쓰셔야 돼요. 법조문을 주고 해석하라는 문제들이 나온다면 반드시 내가 어느 편에 쓰더라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심판원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쓰면 이걸 꼭 쓰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서로가 다 써, 양쪽이 둘 다. 이거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기본값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물리해석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목적적 해석,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거죠. 법문대로 해석해야 되지만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또는 목적을 고려한 한목적적 해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세법에서 또 고유 개념과 차용 개념이라는 말이 있죠. 차용 개념은 다른 법률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말합니다. 세법 이외의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법적 개념을 그대로 쓰는 걸 차용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법만의 고유의 세계가 있어서 사법상의 의미나 개념과 달리 세법상 독자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 과세 등을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용 개념이 아닌 고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고유 개념에 따라 판단한 사례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의 정의, 증여의 정의, 취득의 정의, 이런 것들은 세법 그 자체의 고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 나와있죠. 의를 외우시는 거예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이죠. 성립 기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진정과 부진정을 나누는 기준 역시 성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진정 소급과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 이후에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급하여. 부진정 소급과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 성립 전에 개정된 세법을 과세기간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특히 기간과세 세목에서 진정과 부진정이 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 유예기간, 부칙 등을 둬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경과 규정을 특별히 둘 이유는 없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납세 의무 성립일 이후에 신법을 적용하는 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원인행위가 과거 법률이 있었을 때 이루어진 경우로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렇지 않을 경우 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의칙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 관행 적용 요건 있죠.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은 상당 기간에 걸쳐 과세관행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공적 견해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속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척기간 도가와 소급과세 금지 원칙도 큰 테마이고, 제척기간 도가라는 건 개정 전에 제척기간이 이미 도가에서 이미 납세자에게 기득권이 보호된 경우에도 만약에 소급하여 과세한다, 즉 제척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정 소급과세가 됩니다. 제척기간이 완전히 도가하기 전에 법률을 개정해서 잔존 제척기간을 무한으로 확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진정 소급 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그럼 부진정이에요. 근데 제척 기간이 이미 도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세법을 개정해서 무한으로 한다, 이런 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명의신탁, 징역 의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 존중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를 조사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한다. 법인세법에서도 같은 맥락이 나오는데, 일단 납세의무자가 이 회계 기준을 계속 적용했어야 되고 이것이 기업회계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개발비 같은 거예요. 그게 맞아야 되고 이걸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이 기업회계 기준 존중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갑니다. 1시간에 20페이지 좀 넘게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납세, 너 빨라요? 할만해요? 작년보다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성립과 확정.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목별로 납세 의무의 성립의 의미라는 건 과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등이 정해지는 그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인 건 아니고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때를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거죠.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다른 거죠.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하는 때, 수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죠. 근데 이제 과세 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 유흥 장소에서 유흥음식 개긴을 하는 때, 과세 영업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등으로 구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세 중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때, 경과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10만 분의 22를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법정 납부 기한 후 경과 후 매 1일마다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합니다. 우리가 법인세 신고 같은 거 할 때 적격증빙을 미수치에 따른 가산세가 붙으면 그건 원래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동시에 같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 특례 규정이 있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얘기해야지 원천 징수의 근거가 생깁니다. 이 소득 처분이라는 거 있죠. 인정상여, 뭐 인정배당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급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니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 때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예납 예정신고는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추징에 대한 과세는 그 추징 요건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심판원에 가는 거 요 3번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 어쨌든 방가로 4번에 보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라고 보죠.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신고에 의한 확정, 두 번째는 부가과세 방식이 있죠. 마지막으로 자동 확정이 되는 게 있죠. 원천징수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도 아주 큰 주제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확정 방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답안에 꼭 녹여서 쓸 수 있도록 쟁점이 있으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가과세 세목은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여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 세목은 자동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신고행위나 과세관청 결정이 없이 자동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등의 문제가 없는 거고 소멸시효 등의 문제만 있는 겁니다.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단계는 일단 확정신고죠. 그래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확정이 되는 개념이에요. 법정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를 하면 그건 기한 후 신고가 되고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확정력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는 추가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정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한 후 신고가 있죠. 기한 후 신고는 요건은 일단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신고하는데 정부가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하는 겁니다. 절차는 납세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보고 있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력은 없지만 다만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엔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수정신고 있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우리 수정신고하는 거죠. 이 수정신고는 확정신고가 면제된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대상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반대로 신고한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가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까지 수정신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신고라고 해서 국고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을 동시 누락했다라고 했을 때 수정신고하고 나머지 일부 경정청구가 되겠죠. 동시 진행됩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역시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는 겁니다. 우리 기한 후 신고와 달리 수정신고, 경정청구와 달리 수정신고는 확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신고는 수정신고에 모두 흡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초과환급 초과환급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건 흡수설, 병종설, 제한적 흡수설 이러한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의 조문이 거기 의의에 나와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따라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은 당초 확정된 세액의 범위에 대한 얘기고 우리 대법원은 제한적 흡수설을 취하여 그 확정된 세액은 불가쟁력을 말하는 것이지 위법 사유를 다툼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설을 보면 흡수설, 병존설 그리고 제한적 흡수설이 있습니다. 흡수설에 따르면 재경정에 의해 당초 처분은 소멸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당초 처분된 세액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병존설은 당초 처분과 재경정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니까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를 새로운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한적 흡수설은 판례이고 당초 처분은 소멸하고 증액 경종 처분에 의해 흡수되어 납세자는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를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불가증력에 대한 얘기죠. 당초 확정된 세액은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불가증력이 생겼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병존설이 무작정 무시되는 건 아니고 경정 청구 등과 관련해서는 병존설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증액 경정 처분을 받았으면 그 처분일로부터 90
일 이내 경종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병존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경우도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우리 경종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체법상 효력은 당초 처분에 대한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보니까 실체법상으로 압류 등은 기존 처분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납세 의무 승계는 포괄적으로 어떤 자의 납세 의무를 내가 승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 또는 합병 등 있죠.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는 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는 상속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를 상속인이 우리 승계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의를 보시면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에는 우리 상속인이 세법상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수유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또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순자산을 말할 텐데 그 맨 아래 가보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는 건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상속세까지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때 상속 포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그 납세의무 승계 의무 범위에 따로 있지는 않죠. 상속세에서는 상속 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이때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의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 납세의무 승계를 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을 범위를 비교해 놨습니다. 국세기본법의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해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는 민법상 상속재산과 보험의 경우 의제상속재산을 예외적으로 우리 추가하는 거죠. 나머지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를 따질 때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까지 포함되고 있으니 상속인들 간의 연대 납세 의무는 거의 보시는 것처럼 의제상속재산도 포함하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사전 증여 재산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추정 상속재산은 각자 법정 상속분대로 안분하여 우리 범위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는 부가에 관한 연대납세 의무냐 징수에 관한 연대납세 의무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부가권은 연대가 없고 징수권만 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납세 의무 역시 발생 원인을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고 공유물 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는 공동사업이나 공유물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특칙이 있어서 공동사업자는 각자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 공유물에 대해서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각자 역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법인이 분할하여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 따른 분할은 존속분할과 소멸분할로 나뉘고 거기 방가로 1번이 존속분할입니다. 그럼 기존 법인이 있고 분할 신설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인들이 분할 전에 발생한 분할법인의 분할 전에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분할 전이라는 거라고 해서 세무조사가 분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것까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분할 후에 세무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면 이 분할 신설 법인에게도 부가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징수에 관한 연대 납세 의무를 의미하는 거지 부가에 관한 연대 납세 의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상법에 따르면 분할이
A 법인이 쪼개져서 B, C가 되는데 A는 소멸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게 분할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할 전후를 따질 필요가 없고 각자 그냥 세무조사 받으면 다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연대납세의무를 진단한 얘기예요.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의 대외적 법률 관계를 보면 징수처분은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자 1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납부했다라고 하면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의 그 의무도 같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대납세 의무자 1인에 대한 하자는 부가처분에 대한 하자를 말합니다. 부가처분에 대한 하자는 상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1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자 1인에 대한 부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양가로 3번에 보면 연대납세 의무자 중 1인의 납부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의 채무도 동시에 같이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